2027년 가을 스위스 제네바 국제군사포럼.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단정한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안드레아 호프만. 스위스 연방 국방전략연구소에서 AI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과 군사력 지수 개발을 맡고 있는 젊은 군사기술 분석가였다. 그녀는 늘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병력수, 무기수, 기술 수준, 경제력, 군사동맹. 이 모든 걸 수치로 정리해 예측하고 그 예측은 수많은 보고서에 실렸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현실은 너무 달랐다. 우리는 전쟁 초기 러시아가 6개월 안에 키이우를 장악할 것이라 예측했죠. 병력수에서 3배, 장갑차 수에서 5배, 항공 전력에서 6배. 숫자만 보면 틀림없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안드레아는 숨을 골랐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였다. 이제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통계를 뒤집는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의 군사 전략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제기였다. 회의장 밖으로 나와 안드레아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과 그래프, 그리고 끝내 맞지 않았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기준이 필요해. 며칠 뒤, 그녀는 연구소 이사회를 설득해 신개념 군사력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프로젝트 이름은 VSI Value Beyond Statistics and Indexes, 즉 숫자와 지표 너머의 진짜 가치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군사적 역량을 단순한 무기 수량이 아닌 전술 효율성, 사이버 방어 능력, 지휘 체계의 신속성, 병사의 정신력, 전쟁 지속 능력 등으로 재평가하려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대상국으로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이요? 병력도 많지 않고 핵무기도 없고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잖아요. 한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흥미롭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 70년 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대비 능력, 드론 기술, 지능형 작전 시스템, 민군 통합 안보 전략 등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독특한 군사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조용한 시립 도서관. 책장을 뒤지던 한 여성이 멈춰선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한글이 적힌 낯선 제목의 책이었다. 안중근의 평화. 책을 집어든 그녀는 엘리사 로페즈, 브라질 국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인권운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역사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해 일본 수상을 저격하고도 법정에서 정의의 전쟁이라 주장했다고. 엘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유관순의 이야기. 17세 소녀가 고문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외쳤던 그날의 기록. 엘리사는 멍하니 앉아 책장을 덮었다. 브라질에서는 요즘 시위만 나가도 경찰의 실탄을 맞는다. 폭력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쓰는 악순환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저항이 생존으로 변해버린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은 달랐다. 그들은 총 대신 깃발, 분노 대신 신념, 폭력 대신 목소리를 들었다. 나, 이 나라에 가야겠어. 엘리사는 브라질 정부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을 신청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그녀는 항공권을 예약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2028년 1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창문 밖으로 희뿌연 겨울빛이 깔린 활주로 위로 2명의 외국인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비행기에서 내렸다. 한 명은 스위스 출신의 냉철한 전략가. 한 명은 브라질 출신의 뜨거운 인권 연구자.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한국 땅을 밟았다. 한 명은 기술과 전술의 진짜 힘을 찾기 위해, 한 명은 저항과 평화의 진짜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땅을 찾은 이들이 곧 같은 질문으로 마주하게 된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28년 2월, 대한민국 서울 북부의 한 군사훈련센터. 강설이 멈춘 후에도 공기 속에는 겨울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안드레아 호프만은 방한 군복을 단단히 여미며 훈련장 한복판에 섰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영화 세트장이었다. 드론이 하늘을 선회하며 고도 300m 상공에서 적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었고, 지상에선 K-무인 전술 차량이 조용히 흙을 가르며 진격했다. 좌측 모니터에서는 AI 기반 전술 지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며 공격 방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이건 유럽에서조차 보기 힘든 시스템이야. 안드레아는 눈을 떼지 못했다. 한국군의 첨단화는 단지 무기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들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연결성에 최적화된 지휘 체계 자체를 새로 짜고 있었다. 병력 수는 작지만 효율성은 압도적이군요. 그녀는 옆에 있던 젊은 대위에게 중얼거렸다. 그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숫자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으로 싸워요. 이 나라가 어떤 위협 속에서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아는 그 말을 곱씹으며 훈련장을 빠져나왔다. 그래. 한국은 수십 년을 실전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온 나라였지. 며칠 후 안드레아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K3 수소전차 개발 실험장을 직접 둘러보게 된다. 실내는 적막했고 반짝이는 전차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다. 외형은 고전적이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다. AI 화력 제어 시스템, 무인 포탑, 그리고 수소 연료 기반의 무소음 주행 시스템. 심지어 전차가 자율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에 설정된 윤리 알고리즘에 따라 목표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생각하는 병기야. 안드레아는 숨을 들이쉬며 탄성을 내뱉었다. 안드레아는 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철학이야. 공격이 아닌 억지력과 예방, 그리고 최소한의 충돌을 위한 전략. 한국은 자신을 지키되 결코 먼저 때리지 않겠다는 균형을 택한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의 기술이 평화를 위한 철학과 만날 수 있다는 것. 한편 엘리사는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오고 싶었던 장소였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혀왔다. 브라질은 여전히 부패한 정치권과 경찰 폭력, 불평등에 시달리는 나라였다. 엘리사는 거리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늘 느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을 낳는다. 그런 그녀에게 안중근의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그는 총을 들었지만 법정에서는 침착하게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그의 유언 중 하나가 벽면에 적혀 있었다. 내가 죽은 뒤 조국이 독립하면 그때 나의 뼈를 고국으로 옮겨다오. 엘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국을 사랑할 수 있지? 그녀는 곧이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 여기엔 유관순,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17세 소녀의 외침이, 고문을 견뎌낸 여성의 의지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든 민초들의 용기가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엘리사는 메모장에 조용히 써내려갔다. 이 나라는 총 대신 깃발을 들었다. 분노 대신 인내를 택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목소리를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광화 문광장에서 열린 소규모 인권 집회에 우연히 발을 들였다. 거기엔 젊은이들이 모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다. 며칠 전 군사기념관에서 스치듯 마주친 스위스 여성 안드레아였다. 그들은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다. 또 만났네요. 한국은 그렇게 넓지 않더군요. 안드레아가 웃으며 말했다. 엘리사는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안드레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힘. 그런데 지금 보니 기술뿐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단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저항의 기억이에요. 이 나라는 계속 싸워왔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총 없이, 폭력 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렴풋이 느낀다. 숫자를 넘어선 힘이란 단순한 전투력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사람의 정신,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나라가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있었다. 3월의 어느 날, 서울의 봄은 아직 조심스레 기지개를 켜는 중이었다. 안드레아는 국방부 산하의 군민융합연구소에서 개최한 미래 전장 시뮬레이션 세미나에 초대받았다. 그날 그녀는 수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발표는 그녀에게 중요한 시험대였다. VSI 프로젝트의 예비 보고서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자리. 수년간 고수해온 숫자, 기반 평가를 완전히 부정하고 맥락과 정신의 군사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발표였다. 발표를 앞두고 그녀는 긴장했다. 밤새 PPT를 수정하고 도표 하나하나를 점검했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발표 당일, 어느 중년 장군이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보고서는 정신력, 의지, 사회적 연대를 군사력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추상적이고 측정 불가능하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소가 왜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안드레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래.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수치화할 수 없는 걸 내가 지금 어떻게 증명하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이 개념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 힘을 눈으로 보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술을 넘어서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드레아는 알았다. 자신의 논리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음을. 세미나장을 나서던 그녀는 불쑥 자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너무 감성에 기대었나? 분석가로서의 내 정체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녀의 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엘리사 로페즈.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곧장 광화문 근처의 작은 전시관으로 향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기획전 다시 저항하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정신의 자원 해설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전시는 놀라웠다. 촛불혁명, 세월호 추모행진,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 미투운동, 장애인 이동권 시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지난 10년간의 비폭력 시민 저항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엘리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안중근과 유관순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법을 바꾸기 위해, 기억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게 사회 전반의 응집력을 만들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이 응집력이 바로 군사력 이상의 힘으로 작동해요. 안드레아는 그 말을 듣고 멈췄다. 군사력은 총과 칼만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국가적 결속력. 그게 진짜 힘이구나. 같은 날 밤, 엘리사는 혼자 식사를 하려고 한옥 분위기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이곳은 그녀가 평소 자주 찾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낯선 무리가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메뉴판을 들고 머뭇거리자 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외국인은 김치찌개도 못 먹겠지 뭐. 입맛 다르면 안 오는 게 나아. 그 말은 칼처럼 날아들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고 엘리사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괜히 왔나? 한국이 나에게 준 감동은 그저 나만의 환상이었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식당 주인 여성이 나섰다. 여기 자주 오시던 분이에요. 말 조심 좀 하세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엘리사 씨, 김치찌개 오늘은 덜 맵게 해드릴게요.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엘리사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이 나라에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 하지만 그걸 지적하고 바꾸려 하고 품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나라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며칠 뒤 안드레아와 엘리사는 나란히 청계천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단면을 공유했다. 나는 한국군에서 기술과 전략, 전투력 이상의 철학을 봤어요.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싸우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술 체계는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어요.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목숨 걸고 저항한 정신이 오늘날 시민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게 됐어. 그들은 동시에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힘이 아니야. 그날 밤 안드레아는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을 다시 썼다. 숫자 너머의 힘 한국 모델이 세계 안보에 주는 교훈. 그리고 머리글에 이렇게 적었다. 국가는 병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기억, 그리고 연결된 의지야말로 전장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다. 2028년 4월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밤 안드레아 호프만과 엘리사 로페즈는 서울 남산의 팔각정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돌아가기 싫지 않아요? 엘리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안드레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빛으로 가득한 도시였지만 그 빛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저항, 생존, 기술, 철학이 겹겹이 쌓인 심층적인 광위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에 더 있고 싶어요. 기술을 넘어선 사람들의 힘, 그게 진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한다는 걸 여기서 처음 느꼈거든요. 엘리사는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독립운동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의 한국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운동, 시민 정신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브라질에서도 우리식으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안드레아는 스위스로 돌아오자마자 NATO 본부와의 협력하에 2028 세계 군사력 평가 시스템 개편안을 공식 제안한다. 그 핵심은 기존의 군사력 지수에서 배제되던 심리적 응집력, 정보전 대응력, 국민의 전시 대응 태세, 민군 협업 지수, 전략적 신속성 등을 새로운 척도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이름은 그녀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그것이었다. 숫자 너머의 힘. 초기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몇몇 군 관계자들은 측정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제안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 특히 분쟁 경험이 많은 소국 출신 전략가들은 눈을 빛냈다. 우리는 항상 숫자에서 밀렸지만 정신과 전략으로 지켜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이 새로운 평가안은 결국 NATO 2029년 전략기준 조정안에 포함되었고 UN 개발계획 UNDP는 이를 기반으로 분쟁 예방 국가 역량 지표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엘리사는 브라질 이후로 돌아와 국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논문 주제는 바로 한국 독립운동과 21세기 시민 저항의 연결고리. 그녀는 한국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자료, 기록 영상을 활용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즉, 저항은 그 사회의 정체성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행위라는 것. 전통적 정치학에서는 시민의 저항은 일시적 파열로 간주되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것이 국가적 결속력의 근원이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그녀의 논문은 유럽의 시민 레질리언스 연구소, 아프리카의 민주적 생존 프로젝트와 공동연구로 확장되며 결국 UN 인권이사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된다. 그 연단 위에서 엘리사는 한국에서 본 한 문장을 인용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는 그 나라 시민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2029년 봄, 엘리사와 안드레아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이번엔 학자와 전략가가 아닌 증언자이자 전달자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방문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 방송사와 함께한 다큐멘터리 제작, 국방부와의 세미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의 대담 등 짧은 일정 속에서 그들은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단순히 강한 군대나 빠른 경제가 아님을 역설했다. 엘리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세계가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안드레아는 덧붙였다. 숫자로만 보면 이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철학과 정신, 공동체의 힘은 세계 어느 슈퍼파워보다 강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시민문화제에 초청되었다. 청년 합창단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자 수천 명의 관객이 함께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 속에는 100년 전의 함성과 오늘날의 믿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엘리사는 그날의 기록을 SNS에 남겼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을 받습니다.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닌 기억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그 기억이 만들어낸 가장 강한 힘, 숫자 너머의 연대라는 이름의 평화. 숫자 너머의 힘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군사력과 역사가 단순한 평가 수단을 넘어 미래 세계가 닮아가야 할 모델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어쩌면 한국이 걸어온 길은 무엇을 지켜야 진짜 지킬 수 있는가를 묻는 가장 깊은 대답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보여준 숫자 너머의 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기술과 정신, 과거와 현재가 만난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정의로운 힘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숨은 힘과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